2023년 외국인 관광객 뽑는 가장 좋았던 6군데 리스트 있는데 6위는 부산, 5위는 남이섬, 4위는 강남, 3위는 경복궁. 그러면 세 분이 생각했을 때 1, 2위는 뭐일 것 같아요? 딱 저기 빠진 게 지금 아, 지금 얘기했던 글쎄요. 젊은 친구들이도 뭐 아. 안녕하세요, MC 피터입니다. 세 분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다닐입니다. 독일에서 왔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15년 차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살이 11년 차 일본 사람 미즈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헌학자 김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한 살이 병살. 평생 한국생. 20년, 네, 20년 평생이죠. 감사합니다. 두 분은 진짜 오래 사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살기에 어떤 도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있어서요. 네, 아무래도 서울에 계속 살다 보니까 서울이 살기 편하고 네,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이제 자연스러운 답이 서울이겠죠. 왜냐하면 모든 게 여기 있으니까 한국 사람도 거의 다 여기서 몰려서 사는 것처럼 뭐 할 것도 제일 많고 뭐 공부하든지 직장이라든지 기회가 제일 많은 거니까. 저도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서울에 좀 다른 도시가 자꾸 땡겨요. 약간 조금 덜 큰데, 조금 덜 복잡한데, 뭐 제주시도 조금 땡기고. 부산도 괜찮죠. 아, 그렇죠. 바다 있으니까 그런 매력도 있죠. 박사님 생각했을 때 약간 살기 좋은 도시 세 군데 뽑을 수 있을까요? 늘 받는 질문이고 늘 답하기가 어려운데 개인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질문 받으면 컨설팅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여러분의 성향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간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산 좋아하느냐 평지는 물 좋아하냐는 되게 달라요. 그건 서울에 살아도 다릅니다. 서울에 살 때 평지 좋아하면 강서구나 강동구가 좋은 거고 산을 좋아하면 강북구나 도봉구가 좋아요. 그리고 둘 다 부부가 있는데 성격이 다르다. 타협하기 좋은 데는 광진구고 거기 한강도 있고 아차산도 있어서 둘 다 보이고. 이렇게 개인 컨설팅을 접근하다 보면은 아주 취향이 달라지죠. 그러면 저는 바다, 산 둘 다 좋아하면 그런 도시도 있어요. 강릉일까요? 저기도 나쁘죠. 부산도 좋죠. 근데 이제 바다도 서해 바다, 동해 바다, 남해 바다가 서로 다른 건 아시죠? 아, 그렇죠. 서해는 조금 보기가 좀 그래서 전통에. 많은 한국 분들도 동해 바다를 좋아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해 바다를 좋아합니다. 밀물썰물 크고 그 뻘이 펼쳐지는 모습에 해가 떨어지면 그 예쁘거든요, 나름. 아, 그렇죠. 대천 해수욕장이랑. 그래서 그런 취향도 있고 남해 바다는 또 조용하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다 다르다. 나중에 연락 주시면 개인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러면 외국인들 고려했을 때 약간 살기 좋은 데가 있나요? 아무래도 외국이 좀 낯설지 않은 도시가 좋겠죠. 네. 외국 많이 겪어본 도시. 그런 부분에서 대도시는 안전하고요. 그 외에 광역시, 말하자면 대구, 대전, 광주는 좁다고 느끼시더라고요. 아. 저도 어제 광주 다녀왔는데 광주의 지인분도 부인이 프랑스 분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힘들다고. 특히 아마 여러분들이 편하실 만한 곳은 거제 같은데. 진짜요? 거제도가 너무 먼데요. 그 조선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유럽 사람들이 많이 와요. 가보면 의외로 피자나 수제 맥주가 훌륭합니다. 아, 진짜요? 제가 도시를 바라보는 기준이 수제 맥주를 잘하냐. 그게 이제 문명의 기준인 건데 거제가 훌륭하고 요즘 원주가 또 괜찮고 그 외국 분들이 수제 맥주를 만들어 처음에 이태원에 있다가 점점 이제 지방 가고 있거든요. 그분들 그분 따라가면 따라가면 돼요? 돼요. 제주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거제가 공장 도시로 알고 계시지만 바다도 이쁘면서 문화적인 퀄리티도 훌륭하죠. 근데 독일에서 왔지만 맥주는 별로 관심 없어서 특이한 분. 무슨 술 좋아하세요? 술을 안 좋아하실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거의 안 먹지만은 먹는다면은 한국 술이 낫죠. 막걸리. 막걸리면 어디가 좋아요? 막걸리는 요즘에 다 만들잖아요. 어느 막걸리 좋아하시냐고 여쭤봐야지. 단 거 안 단 게 있죠. 우선 조미료 안 들어가. 찐 맛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아스팔탐 넣어서 달게 하거나 이런 거는. 유통기한이 짧아서 멀리 못 보내기 때문에 그 지역 가야 먹을 수 있는. 술 위주로 사는 거예요. 약간. 실제로 그러시더라고요. 등산한 다음에 그 지역의 막걸리를 먹는 게 낙인분이 또 있어서 그런 얘기 들어보면은 뭐 구석구석에 막걸리 좋은 게 많아서 그것만 다녀도 1년이 짧은. 재밌게 사시네요, 여러분들이. 근데 또 다른 질문이지만 저 나이 들수록 이제 은퇴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살기 좋은 지역은 또 있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 완전히 계실 거냐, 자기 고국하고 왔다 갔다 할 거냐에 따라 다른데 왔다 갔다 하시려면 공항 주변의 작은 도시들, 예를 들어 서울이면은 저는 뜻밖의 요즘 강화도를 많이 추천합니다. 영종도랑 가까우면서 강화도가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북한하고 가까워서 개발이 안 됩니다. 절대 농지로 묶여 있어서 경관이 앞으로도 유지될 거예요. 통일되지 않는. 높은 건물 안 못 되는 거예요. 짓고 그 벌판에 공장 못 짓고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천년 전에 바다였던 데가 지금 다 논이 돼 있어서 그런 데가 있고, 또는 뭐 양평, 가평은 한국 사람 많이 가죠. 은퇴로. 화성 같은 데도 동탄 화성 말고 서쪽 화성은 좋거든요. 구석구석에 예쁜 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그렇고 조금 떨어지면은 춘천, 강릉 아까 말씀하셨고
있고 고성, 요즘에 춘천 속초선이라고 열차가 그거 만들어져요. 그거 만들어지면 서울 접근이 편해질 거예요. 고성 같은 데가. 은퇴라고 하면은 그 초기나 후기 그것도 이해가 그것도 잘 가능하죠. 되는 것 같아요. 결국 후기 되시면은 이 병원 큰 데로 근처에 하시는 게. 그 대학병원 옆에. 아무래도 수도권으로 와야겠죠. 그리고 살다가 저포 도로 오시더라고요. 텃세 같은 것도 있어서 한국 사람도 텃세를 못 이기기 때문에 어떤 농촌 마을 같은 데는 완전히 이주단지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면은 하다가 접고 다시 대도시로 와서 병원 근처로 사시고 좀 살기 힘들 수 힘들어요. 있어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한국인들도 하고 그렇고 많은 외국인들 이런 거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한 달 살기. 막 어디 가서 이제 한 달 경험하고 그러면 한국인들한테 유럽 중에 좋은 한 달 살기 도시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정답이 없죠. 진짜 성향에 아, 따라서 그쵸. 골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문화, 미술, 특수한 파티 문화 좋아하는 건 베를린으로 가야 돼요. 독일 안에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조금 달라요. 굉장히 개방적이고 아 진짜. 그런 경험 찾으면 거기가 좋고 아니면은 이렇게 복잡한 한국 생활에 지쳤다. 네. 소도시나 북유럽 조금 북유럽 같은 경우는 자연이 엄청 막 넓잖아요. 뭐 스칸디나비아나 이런 데에서 그에 따라서 진짜 답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정말 동화속 같은 그런 상상을 하면은 뭔가 벨기에 그리고 켄트 그쵸. 성같이 아니면은 생겼고. 체코의 프라하 가든지 자기 상상에 따라서 그거 답이 완전 달라지죠. 그리고 동아시아인으로서 선택해야 되는 거는 동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좀 적은 도시. 그 너무 눈에 띄기 때문에 도시마다 되게 달라요 분위기가. 없는 도시도 있고 당연히. 베를린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영국도 생각해보니까 쪽 갈수록 백인들이 많으니까 조금 힘들어하는 아시아인들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한국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일본 한 세 군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일 큰 도시가 도쿄다 보니까 재신, 뭐 유행, 약간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은 뭐 경제 활동하든 말든 도쿄에 있으면 모든 게 한 번에 경험해볼 수 있으니까 도쿄도 좋고 오사카나 후쿠오카 쪽으로 가면 한국이랑 워낙 가깝다 보니까 뭐 문화도 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격도 도쿄 사람보다는 따뜻한 사람 많아요. 오사카랑 후쿠오카는 그런 데 가면은 조금 더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삶을 한 달 동안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자연 좋아하는 사람들은 홋카이도가 또 엄청 넓은 땅 쪽으로 가면 맛있는 것도 많고 좋을 것 같아요. 개인 취향에 따라서. 네네네. 저는 여름에 한번 홋카이도 한 달 살이 하고 싶어요. 안 너무 덥대요. 더우니까. 일본은 워낙 습도가 높아서 너무 무더운데 홋카이도만큼은 시원한 여름을 지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장마가 없습니다. 홋카이도가. 오 진짜. 근데 이제 곧 생길 거라고 기후 변화 때문에 빨리 가야 되겠네.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나고야를 좋다고 보는 게 도쿄도 나고야요? 가고 오사카도 가고 양쪽 가까워서 중간이었어. 일본인 내에서 좀 갈리는 부분이 나고야를 가냐 안 가냐. 나고야는 좀 힘들 텐데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나고야를 진짜 좋아했어서. 아 진짜요? 왜 힘들어요? 나고야는 도쿄까지는 좀 거리가 있어요.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KTX 같은 걸 좀 타야 되는데 그게 좀 가격이 한국보다 조금 비싸기도 하고 시간도 걸리고 도시는 조그만데 좀 혼잡해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죠. 없어지고 새로 지은 도시라 조금 밋밋합니다. 약간 좀 오사카 사람의 경향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신도시 같은 느낌인데 좀 애매해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본 분을 물어봐도 나고야 좋게 말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오늘 나고야 출신 없어서 다행이다. 네. 외국인들한테 한국 약간 관광지 중에 청계천 되게 인기 많은데 외국인들 오히려 한국 사람들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청계천은 한국에서도 인기는 당연히 좋고 강북이 그런 게 없다가 도로를 메꿨던 걸 다시 부활시킨 거잖아요. 그게 가지고 있는 극적인 기억들이 있어요. 저 어릴 때 청계천 복개된 도로를 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위에 고가도로 있고 3일 고가도로라고 난장판이었습니다. 아, 한마디로 진짜요? 말해서. 근데 그게 이렇게 바뀐 게 여전히 충격적이에요. 20년이 한국 지났어요. 사람들한테. 특히 서울 경기도 사람들한테는 늘 다니고 골동품 시장이 있고 약간 좀 어수선한 데가 깨끗하게 바뀌고 끝에 가면 DDP 있고 시각적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외국인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유는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게 운하잖아요. 그게 그 네덜란드 같은데 암스테르담 같은데 운하 참 예쁘고 한데 거기에 비해서 어떤 차이를 느끼셔서 좋아하시나 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운하는 사실 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데 네. 보이잖아요. 네. 거기는 막 내려가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딴 세상에 아,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약간 갑자기 탈출. 서울도 훨씬 갑자기 덜 들리고 주변에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그 풍경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너무 다르죠. 갑자기 계단만 내려가면. 저도 사무실이 을지로에 있고 집이 이제 미아동에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을지로에서 청계천 따라서 신설역까지 걸어가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정말 시끄러운 도심 속에서 잠깐 벗어나고 이렇게 녹색 많고 그리고 생명체 너무 많아요. 아 진짜요? 동물들? 동물들이 너무 많은데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매일 가면은 알게 돼요. 거북이도 한 마리 살아요. 한 마리. 그래서 지나가면 안녕. 물고기도 뭐 여러 가지 종 있는데 그것도 갑자기 눈에 들어오고 물고기 개인적으로 아는 거 아니죠? 한 마리 한 그러진 마리. 않은데 네. 어떤 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맨날 보니까 그런 거 맨날 있어요. 눈에 들어와요.
그거 신기해요. 저도 옛날에 갔을 때 큰 새도 있더라고요. 뭐 학인지 뭐 그런 새 있어도 너무 놀랐어요. 그런 매력도 있군요. 너구리도 어? 너구리? 너구리만 한 진짜요? 요만 하죠? 그 속에 그냥 살아요. 저는 너구리 한국 자체에서 안 봤는데 청계천에도 있긴 해요. 그 주변 천들 중랑천 같은 데도 이렇게 살기 때문에 아마 흘러 들어왔을 겁니다. 약간 좀 이제 밤에 걸어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갑자기 튀어나오면 놀라고 막. 민스키 씨하고 다니엘 씨도 친구들 데리고 갔을 때 반응은 어땠어요? 외국인 친구들. 되게 좋았어요. 남동생이랑 어머니를 데리고 갔었는데 네. 아무래도 주변에 면동도 있고 광화문도 가깝고 걸어 다니면서 중간에 있잖아요. 엄청 높은 빌딩 사이에 이렇게 자연이 녹여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면서도 우리 동네나 일본에서는 많이 못 보는 풍경이라서 너무 신선하고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그거 한번 꼭 하세요. 시장 가서 빈대떡 사서 청계천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먹어도 안타까운 되죠? 건 거기 술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래도 음료수 정도는 되겠죠. 요즘 외국인들한테 핫한 장소가 어디 있나요? 추천할 만한. 아무래도 성수동 아닌가요? 아 성수동. 성수동, 그쵸. 홍대, 합정. 그쵸.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 아 다시? 네. 제가 로데오가 어릴 때. 지금 주말 진짜 장난 아니라고 진짜? 들었어요. 한테 확 꺾였는데. 맞아요. 거의 죽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때 그랬는데 요즘은 다시 술집도 많고 클럽도 많다고 들었어요. 한번 가로수길이 엄청 핫해졌다가 요즘은 진짜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 전에는 로데오가 핫했다가 그렇죠. 카롯으로 옮겼다가 그랬죠. 다시 이제는 로데오가 엄청 사람 많아요. 패션 브랜드든 뭐 팝업이든. 이런 정보는 미지크 씨가 가장 전문이신 것 같아요. 제일 어리니까 이렇게 잘 알고. 아구 성수동은 저도 뭐 이 촬영도 가끔씩 그쪽에서 하니까 끝나고 나오면 젊은 애들이 너무 많고 그쵸, 그런 장난 팝업 아니에요. 스토어들 뭐 오징어 게임 어떻게 알아서 알아왔는지 하고 모르겠어요. 외국인 관광객도 많긴 많아요 성수동. 아, 그래요? 하고 또 약간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들이 있어서 이런 K-pop 관심 있는 애들. 그래서 연산구도 조금 추천을 할 만한 곳인데 뭐 방탄소년단이든 오. 그런 하이브 엔터테인먼트가 있다 보니까 팬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생일이다 하면 생일 카페 같은 걸 팬들끼리 하기도 하고 하면은 혹시나 멤버가 올까봐 연산역 쪽으로 간다고. 아, 그냥 대기하고. 네. 오 신기해. 뭐 카페 다니기도 하고 소속사까지 가서 사진만 찍고 약간 그렇게 가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핫한 장소들 알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이렇게 통계를 했는데 2023년 외국인 관광객 뽑는 가장 좋았던 6군데 리스트 있는데 6위는 부산, 5위는 남이섬, 4위는 강남, 3위는 경복궁. 그러면 세 분이 생각했을 때 1, 2위는 뭐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울이 아닐까요? 2위는 많이 평균적으로. 찾아오기 쉬우니까. 그럼 딱 저기 빠진 게 지금 성수랑 이태원이잖아요. 아 지금 얘기했던 뭐. 관광들이 많이 가는 건도 북촌 한옥마을이고 너무 많이 가니까 지금 막 규제도 내렸잖아요. 못 다니게. 일본 사람은 면동이라고 할 것 같아요. 아 명동 아무래도 있겠죠. 많이 찾아가니까. 그러면 1, 2위 중에 명동 하나, 아마 성수랑 이태원, 보광, 무사단도 있지 않을까. 한남동. 그냥 한남이라는 게 맞으면 이태원부터 이어지는 그 라인. 아, 그쵸, 그쵸. 내년에도 생각나는데. 글쎄요. 젊은 친구들이도 뭐 홍대나 이런 아, 있을 것 홍대. 같아요. 맞아요. 홍대 없네 진짜. 홍대하고 명동일 거. 저도 모르니까 지금 공개할 거예요. 제 스크립트 있나요? 없는데. 여기 프린트해줬네요. 정답. 2위는 바로 홍대입니다. 아, 오, 잘 맞췄어요. 1위는 역시 명동. 아 명동 1위. 아. 그죠? 명동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죽었다고 해도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찾죠. 다니기도 힘들 정도. 아, 그쵸. 맞아요. 바글바글하죠. 가운데 있는 푸드트럭, 스톨 같은 거 아직도 많죠. 근데 그게 로망을 느껴서 무조건 가야 된다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공감하시나요? 이 리스트 봤을 때? 네, 저도 맨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면동이라든가 뭐 홍대 무조건 가봐야 된다 생각을 했었고 가보니까 약간 확실히 일본이랑 차이를 느꼈었고 사람들이 뽑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홍대가 강점이 홍대 입구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들이 섞여 있어서 상수도 있고 맞아요. 합정망원 여러 홍대를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있던 업계 농담인데 홍대 입구라는 게 홍익대학 입구라는 거잖아요. 네. 지하철역. 근데 막상 홍대 자체하고 관련이 없이 돌아가서 홍익대학교 대학 총장님이 소개할 때 홍대 입구 뒤에 있는 학교에서 온 사람이다. 그런 말 할 정도로. 저는 옛날에 한 2000년대 초반에 홍대 가끔 조금 네. 그리울 때가 있어요. 저 아. 그때 아직은 조용했던 때지. 예, 연세대 어학당 다니면서 그때 한국말 배웠는데 네. 보통 신촌에서 놀고 신촌하고 홍대는 그때 거의 동급이었어요. 네. 먼저 신촌에서 뭐 거기 술집이 많아서
많았고 삼겹살 먹고 맥주 한잔 하고 다음에 홍대로 넘어갔어요. 근데 덜 복잡했어요. 아 지금보다. 저는 맨 처음부터 호익대 학교였어요. 아 진짜요? 어학당의 호익대였어요. 그때 덜 복잡했나요 지금보다? 10년 이상 됐는데 그 사이에 가게도 많아지고 개발도 다 되고 엄청 깔끔해지기도 하고 그만큼 사람도 많아진 것 같아요. 어디죠? 그 숲길 같은데. 경의선 숲길. 네, 저기도 진짜 발전 많이 해서 그쪽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그런 관광지 있나요? 한국에만 존재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DMZ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거 진짜. 근데 아마 DMZ가 앞으로 우크라이나도 생길 것 같고 DMZ 관광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아마 이제 비무장지대를 만들 것 같잖아요. 키프로스나 레바논도 아마 그런 전쟁으로 사람을 빼버린 데들이 있어요. 독일에도 옛날에 있었죠. 근데 그런 데를 있다 보니까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닌데 역시 좀 특수한 건 사실이다. 그리고 제가 외국 친구들 데려가고 나면 뜻밖의 놀라는 게 울산화 여수의 석유화학단지 오일 리파이너리 팩토리랄까? 거기 밤에 가면은 불이 야경이 예뻐요. 아 그래서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여수는 저기 포장마차 여수인데 아 포항에서 한번 봤어요. 그렇죠. 공업도시에서만 볼 수 있는 야경이 있습니다. 이거 일본에서 개발한 건데 공장 야경이라고. 그게 요즘에는 붐이 돼서 탤런트들이 공장 야경 매니아라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정도로. 그거 보러 가는 보러 거예요. 일부 차를 몰아서 밤에 전망대에서 딱 내려보고 사진 찍고 하는. 라인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충돌 안 하도록 불이 켜거든요 다. 그리고 연기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간 신비한 광경을 자아내요. 이것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에서는 아마 중국 일부, 일본 일부, 한국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공장들 오히려 외국에서 많이 피하고 없죠, 네. 그 구석에 갖다 놓고 맞습니다. 불 잘 안 켜고 그러는 것 같은데. 반대로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유럽 아니면 일본 관광지 세 군데만 뽑는다면 관광지는 아무래도 도쿄라면 아사쿠사라고 좀 철이 있고 좀 역사가 깊은 동네가 있어요. 네, 스카이트리라고 엄청 큰 타워도 있고 뭐 아사쿠사는 길거리 음식도 있다 보니까 일본 음식을 즐기면서 역사적인 동네를 다닐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제가 출신지가 가마쿠라라는 동네에 있어요. 도쿄에서 1시간 바닷가로 떨어지면 있는 동네인데 그래서 바다가 보이고 역사가 가마쿠라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던 만큼 역사가 너무 깊은 동네거든요. 뭐 볼거리 많고 맛집도 많아서 추천하고 싶은 동네예요. 한국인은 가마쿠라를 잘 압니다. 슬램덩크. 맞아요. 진짜 슬램덩크. 그 배경이에요. 그 배경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유행이거든요. 그게 그대로 진짜 잘 알기 때문에 다들 가서 똑같이 찍으려고. 맞아요. 아 그래서 많이 가요 한국 관광. 진짜 많이 가요. 뭐 한국 말고도 전 세계에서 많이 찾아오는 돈. 세계적인 슬램덩크 만화였어요. 때문에요. 슬램덩크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 영화나 애니 배경지로 많이 쓰이는 동네라서 예쁜 동네라서. 벤유도 알았어요 슬램덩크 원래? 슬램덩크 만화 독일에 있어. 그쵸? 그쵸. 유럽까지는 이게 아시아권은 슬램덩크를 네. 한번 제패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농구가 인기가 좋아졌어. 만화 때문에. 추천하는 곳들은 한국 사람들이 유럽 여행 많이 가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번 기억에 남는 여행 한국 친구들하고 유럽 여행 같이 갔을 때 차 대여해서 스칸디나비아 갔어요. 오 독일부터? 스웨덴. 예. 너무 오래 연말에.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죠. 얼마나요? 운전은 한 4시간 넘게는 해야죠. 왜냐하면 우선 독일에서 우리 중부 지방 정도 있으니까 북쪽 갔다가 덴마르크 거쳐서 스웨덴까지 이제 가야 되니까 스웨덴 그 나라 자체가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땅덩어리가 엄청 크지만은 자연 속에 계속 가요. 사람 없이. 사람 없고 가끔씩 소도시 있고 그런 경험은 친구들한테도 되게 특수했던 것 같아요. 숲속에 우리가 한 채 빌려가지고 연말 지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유럽하고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 여행 난이도 어느 정도인 것 생각해요? 그거를 약간 항목별로 이제 한번 평가해 주세요. 약간 상중하 등급 매겨서 먼저 지하철. 지하철은 상이라고 오. 생각해요. 아무래도 일본이 훨씬 복잡하고 와 진짜 헤매요 계속. 일본 네, 사람도? 그럼요. 진짜요? 제가 아무래도 좀 가마쿠라가 그나마 시골이거든요. 네. 뭐 지하철 출구가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는 도시인데 뭐 도쿄 쪽으로 가면은 20개 넘어요. 출구만 해도. 그렇죠. 지하에서 지도를 보는데 어디에 나가야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한국은 그래도 지하철도 잘 되어 있고 색깔별로 숫자별로 다 나뉘어 있고 눈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카타카나 뭐 히라가나 그런 표시도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한국어를 모르는 상태에 갔어도 어느 정도 일본어 아나운서도 해주고 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희는 일본 사람들 잘 쓰는 줄 알았는데 일본 사람도 힘들어해요. 아주 너무 신기해요. 일본은 도쿄 사람 아니면 힘들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서울이 정말 최고예요. 대중교통이면. 예. 독일에도 지하철 어떤 도시들에 있죠. 뭐 대도시 베를린에 이런 데는 있죠. 서울 수준. 버스랑 환승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일본에는 절대로 존재하지가 않아서 일본은 이제 버스 지하철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이 하나의 카드로 스이카로 통일된 것도 얼마 안 돼가지고 JR, 민영철도, 도쿄 도에서는 도해철도 다 따로였어요. 내려 찍고 나가서 길 건너 가서 다시 찍고 하는 식으로 그게 환승 개념이었어요. 한국 서울은 그냥 가잖아요. 통걸. 유학 갔을 때 너무 어색해가지고 왜 환승을 하는데 나가야 되는가. 되게 이상했어요. 한국은 그때 이미 통일됐고 그리고 전국이 똑같은 카드 하나로 버스 통일됐고 청계천 복원한 분이 버스 체계 통일해서 지하철 버스를 같이 살 수 있게. 개선될 만한 점 굳이 따진다면은 운영 시간은 조금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 가끔 들어요. 그러면 그 시설 좋은 이유는 뭐예요? 역시 후발주자 뒤에 만들기는 그러니까 영국, 미국, 일본이 한 거를 뒤에 따라갔죠. 그래서 시스템은 미국 걸 배우고 1호선은 일본이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1호선 같은 것도 아시겠지만 급행이 있고 중간중간 가는 다선은 완행 가격 정차가 있잖아요. 1호선 지금 보면 그냥 다소잖아요. 서울은 원래 일본에 만들어줄 때는 급행도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비상문이 따로 있었어요. 지금도 출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급행을 한다 생각을 못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전기도 깔고 전화도 깔아가지고 못 쓰게 됐는데 그런 식의 문제도 좀 있었지만 어쨌든 좋은 걸 다 배워서 여러 나라들에서 그러니까 깔끔한 거죠. 뉴욕도 옛날에 깔끔했죠. 100년 전에 만들었을 때는 처음 생겼을 때. 처음 생겼을 때는. 근데 한국도 이제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조금씩 이제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슬슬 이제 뉴욕 지하철 같은 느낌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지하철 탈 때 일부러 1, 2, 3, 4호선 피하고 5, 6, 7, 8, 9로 타거나 하는 식으로 약간 돌아가면서 타는 식으로 합니다. 일부러. 특이한 분이 많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조금 독특하죠. 네. 1호선이 유명하죠. 그 시설이 오래돼서 특이한 분들 더 많이 타나요? 그게 예전에 중심지들을 지나다 보니까 네.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나이가 든 거예요, 같이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곳들은 그분들이 잘 진출 안 하기 때문에 약간 안 겹치는 게 있죠. 오케이, 그러면 지하철은 완전 상. 그러면 언어하고 영어 실력 어떻게 매길까요?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일본 사람들도 열심히 뭐 어학을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일본어만 가능한 분들이 훨씬 많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영어 아니면 뭐 제2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하는 분들 많다고 생각해요. 영어 등 일본어 등 일본어도 많이 해요. 한국 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분들 많아서 그런지 히라가나는 할 수 있다 라든가 뭐 간단한 인사는 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다, 약간 그런 분들 되게 많다고 느껴요. 한국 사람들의 의지는 상, 실력은 중. 그러니까 다 영어로 해주려고 하고 변하게 해주려고 하고 노력은 엄청 해요. 그리고 조금 영어 소통이 조금 어려운 건 사실 한국어하고 영어는 완전 다른 계통의 언어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점이 있는 거예요. 유럽랑 비교했을 때 그 영어 실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영국 친구들도 왔을 때 좀 힘들어 했어요. 영어 하려고 했는데 독일 영어에 비해서 네덜란드 영어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니까 특히 독일은 영국보다는 영어를 잘하니까. 유럽 나라들이 대단해요. 프랑스 빼고요. 프랑스 빼고요. 한국말 배울 때 대신 일본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좀 편하니까 어순도 똑같고 단어도 똑같은 것들이 많아서 편하긴 해요. 그러면 이것도 조금 실용적인 건데 표지판은 어때요? 한국에 있는 표지판들 관광객들한테. 그건 사실 제가 그걸 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생각을 해서 살아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어 써 있나요? 일본어는 잘 없죠. 지하철이나 뭐 버스나 그런 데는 볼 수 있어도 크게 없죠. 대중교통에는 기본적으로 중국어, 영어, 일본어는 쓰게 돼 있죠. 그게 써놓는 거하고 그 해당 언어 외국인들이 읽을 수 있냐 문제 다른 문제이긴 한데 요 한 10년 사이에 퀄리티가 많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메뉴판 보면은 옛날부터 일본어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주로 찾아오는 외국인이 일본인이어서. 근데 거기에 거슬리는 거 하나 있어요. 지하철에서 영어로 방송할 때 왜 발음을 그렇게 왜곡해서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발음을 할까 상상해서 막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미안하지만 외국인들이 막 바보도 아니고 우리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그렇게 없을까? 전 너무 거슬려요. 뭐 어떤 곳은 한국식으로 하고 또 외국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으로. 기름역 갈 때 다음 역 기름역입니다. Next stop is Giram. 뭐라고 하는 거야? 막 그거는 조금 배려인 것 같은데 잘못된 배려인 것 같아요. 한국식으로 하는 거. 약간 미국 영어를 따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영국식을 좀 약간 편하게 하면 제일 좋은데 전 세계 사람 다 알아듣기 좋고 알 발음 좀 줄이고 하면은 그러면 저도 일 더 많이 들어오고 좋은데. 그러면 다음 분야는 음식. 음식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해요? 완전 바꾼 것 같아요. 옛날이랑. 네, 지금 제가 독일에서 컸잖아요. 옛날에 한국 음식 할 때 물론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근데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한국 음식이라는 거 별로 알려져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김치 냉장고에 뒀는데 정말 그 쉐어하우스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안 되죠. 학생들하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야, 너 언제 싫은지 알아? 응? 냉장고 열 때마다
그때 냄새 나니까 그 당시는 그랬어. 근데 지금 보면은 막 외국인들이 막 김치 만드는 막 동영상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지금 완전 한국 음식이 인기가 확 올라갔어. 그리고 요즘에 김치 쉐이크, 오 쉐이크요? 밀크 쉐이크에 김치 올리더라고요. 그건 한국인들은 못 먹는. 약간 베이컨 올리는 그러네, 것처럼 그러네. 볶음 김치면 그렇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밀크쉐이크도 미치겠네. 저도 상이라고 생각해요. 뭐 전문점도 많고 길거리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유행하는 음식이 따로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런 거를 즐기러 오는 것도 재미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매운 것도 많지만 안 매운 것도 많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 음식은 다 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직까지 편견 있지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실제는. 그래서 뭐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도 즐길 수 있는 음식이 되게 많다 생각을 해서 그리고 한국 음식 굳이 좋아하지 않아도 요새 옵션 많아졌잖아요. 서양 음식의 수준도 많이 올라왔고 그쵸? 예전에 비해서. 저 자주 가는 경기도 하남에 독일 요리 잘하는 데 있습니다. 아, 그 셰프 있죠. 네, 독일 셰프. 그분. 독일 분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 근데 맛있게 했더라고요. 저도 독일 음식 원래 맛이 없다고 맛있게 생각했는데. 저는 한국 음식 선호해서. 아주 퀄리티 높은 데가 많이 생겨서 적당히 가고 1차, 2차 나눠가면 근데 저는 솔직히 독일 음식 생각하면은 뭔가 식사보다 그냥 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거 더 자랑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독일 아침 빵. 저녁 그냥 식사 대신 빵 먹으니까 종류 엄청 많고 독일 빵은 되게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음식 문화는 사실 추운 나라라서 원래 뭐 재료나 이런 거 한계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단순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한국 음식보다 영국도 그 핑계 있어요. 맛없다는 네. 얘기는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 한 얘기가 왜 영국이나 독일이 세계 침략을 했냐 음식이 단순해서 좀 남의 나라 것좀 먹으려고 그런 얘기도 있어.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래도 미안하지만은 영국보다 독일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카레도 훔쳐왔으니까 이제는 나요. 그러면 마지막 분야는 외국인들한테 대하는 약간 매너, 뭐 국민성, 친절함. 한국 사람은 어떤 것 같아요? 관광객들한테. 엄청 친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사람도 그만큼 서비스도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은 아무래도 좀 서비스가 좋긴 좋고 과하다고 하면 과할 정도로 엄청 잘 해주는 그 매뉴얼은 되어 있는데 사람의 개인적인 친절도가 그만큼이냐 하면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 근데 한국 분들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똑같지만 헤매는 외국인이나 볼 때는 아무래도 언어가 잘 안 되더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있고 저도 경험을 해봤고 저도 도와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동의하고 하나 아마 조금 외국인한테 불편할 수 있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호기심도 많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 서양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질문을 많이 해요. 처음 대화를 할 때 예를 들자면은 뭐 결혼을 했냐, 자식이 빨리 있냐,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 뭐 애인이 있냐, 뭐 이런 것들. 그건 꼭 외국인한테 물어본 건 아니라서 그렇죠. 누구나. 동료 한국인한테 네. 다 물어보는 거라. 개인 생활까지 조금 그렇죠. 침략한 느낌 그냥 준다고 쑥 그래야 들어가 되나요? 버리지. 예.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대만 갔을 때는 너무 편했어요. 아, 대만에는 안 그래요. 다른 것 같아요, 문화가. 그러니까 한국이 적극적인 친절함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대만은 조금 더 약간 소극적인 느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움 필요하면 다 도와주고 그리고 또 잘 느꼈던 거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모르는 사람한테 미소를 잘 안 주는 문화예요. 그것도 대만이 달라요. 살짝 좀 한번 친절하게 웃어주고 한국도 좋기는 좋아요. 아, 좋죠. 네, 외국인들한테 진짜 궁금한 것도 많고 말 걸 때도 많아서 저도 되게 감동받긴 받았어요. 근데 맞아요. 부부랑 질분들은 문화 차이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이 있죠. 외국인만 보면 무조건 영어 회화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한국에 진짜 본래 친절함 느끼려면 시골로 가야 돼요. 그러면 another level이죠. 진짜 많이 도와주죠. 굉장히 그런 순박한 친절함하고 호기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한번 친구랑 아무것도 없는 시골 마을 한번 그냥 놀러 가고 싶다 해서 그냥 차 타다가 어디가 갔어요. 한치 마을이라고 어떤 할머니가 막 궁금해서 막 보시더라고. 그냥 좀 걷다가 어디서 왔냐 막 대화하게 되다가 막 떠날 때 막 자기가 막 수확한 뭐 배추랑 뭐 감이랑 뭐 온갖 다 막 주시더라고요. 뭐 다시 막 좀 놀러 오라고 진짜 감동받았어요. 그런 경험은 진짜 시골로 가야. 시골 답사하다 보면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차가 나오고 커피가 나오고 하다 보면 이제 밥이 나올 것 같고 좀 있으면 자고 가랄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도망가는. 저녁 먹고 가라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한국에서 여행했을 때 좀 불편한 점. 아직 외국인한테는 도입되지 않는 국내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앱이라든가 그런 제도 같은 것들 적응하기 쉽게 바뀌었으면 조금 더 편하게 뭐 여행이든 살기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앱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 등록
등록 잘 안 되고 그쵸. 요즘은 계좌이체 같은 것도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은행에다가도 할 수가 있잖아요. 외국인한테는 좀 그냥 여행자한테는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다 되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쉽게 그게 경험할 수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은 들어요. 구글 맵도 전 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데 한국에는 진짜 잘 안 돼 있고 그 내비게이션도 안 되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일본 사람은 구글을 많이 쓰니까 그거 못 쓰면은 한국 거는 되게 좋지만 뭐 네이버 같은 거 맞아요. 근데 우리 여기 사니까 알고 그리고 풀 그 추적 서비스 같은 거 핸드폰 떨어뜨렸을 때 한국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블락돼 있죠. 그게 애플이나 구글이 한국 정부에 일정 정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서버를 두거나 그 거부하니까 구글 안 되는 거 불편합니다. 포켓몬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포켓몬고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오랫동안 속초만 속초에서만 돼가지고 근데 그 부분은 아이러니하게 한국 이렇게 경제 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네이버나 다음이 있으니까 뭐 AI까지 영향 주고. 그럼 반대로 박사님 생각했을 때 한국인들이 일본 아니면 유럽 여행 갔을 때 문화 차이 느끼는 거 많이 있어요? 유럽은 뭐 너무 다른 데니까 저는 이제 유럽에 갔을 때 제일 느꼈던 거는 내가 눈에 띄는구나라는 거를. 인도만 가도 이제 아시아라 그래도 너무 다르잖아요. 내가 낯선 존재라는 거를. 핀란드 갔을 때였는데 뭐 헬싱키는 그냥 뭐 대도시니까 시골 갔더니 동아시아는 처음 본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이제 남아시아 사람 많이 사는데 걔한테도 되게 다르더라고요. 동아시아 사람 양복 입고 다니면 이 사람들은 잘 사는 나라라는 거 아는지 한국, 일본,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아시아 사람들 구분을 다르게 하는 거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아시아인도 차별받는 거예요. 서로 다른 식으로. 그랬고 일본은 저 여행에 살았었으니까 한국 사람 살 수 어렵다는 느낌은 듭니다. 안 바뀐 상태로 그 마을에 몇백 년 살다 보니까 한국에도 시골에 들어가면 시골 마을에 적응이 어렵거든요. 그 텃세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세죠. 그나마 도쿄는 한 200년밖에 안 돼서 상관없는데 교토나 이런 데는 뭐 1000년이라 그 일본 사람도 교토 가면 어려워하잖아요. 맞아요. 말을 너무 돌려서 해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 게 있는데 교토 사람이 진짜 하는 거는 뒤에서는 욕하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진짜 어려워요. 약간 속은 다르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 교토 사람 무서워요. 그래 느꼈어요. 그거 많이 느끼죠. 도쿄에 살아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여긴 그래도 사람들이 좀 직설적이라서 또 오사카 가면 좀 꽈서 말하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하는. 음식 맛있었냐고 물어보거든요. 식당 가면 그 얘기 뭐냐면 빨리 나가란 거예요. 영업시간 끝났으니까. 진짜. 맛있었으면 가시라고. 이런 거 이해 못하지. 그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도 교토 사람이 그런 속마음이 따로 있다라는 걸 알기 시작하고 나서는 이 사람은 본심으로 얘기를 하는가 눈치를 가지게 다시 되었어요. 의심하게 되고. 네, 의심하게 됐죠. 다른 얘기지만 요즘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아니면 유럽에서 한국 여행 다시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경우가 많았는지 그렇다면 뭐 이유는 뭔지. 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여행도 여행이지만은 특히 여기서 뭐 유학이나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좀 얼마 전에 독일 사람인데 한국에서 좀 공부를 하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인스타그램에 막 동영상 올렸어요. 아, 한국에서 살다가 본국에 들어가면은 왜 그렇게 리커버리 기간이 이렇게 기냐. 한국 가면은 되게 자극이 많고 할 것도 너무 많고 계속 뭔가 돌아다니면서 친구랑 뭐 재밌는 거 하다가 본국에 들어가면은 막 갑자기 멘붕 상태가 된대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약간 너무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우울해지고 한국 생활이 마약 같다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장기간 사는 것과 다르겠지만은 놀러 오거나 장기간 오는 사람들이 너무 재미있어 하니까 살짝 뭐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약간 MSG가 있다 한국에. 저는 똑같은 이유로 지금까지 살게 되었어요. 저도. 네. 맨 처음에 여행으로 왔다가 일본에 가면은 다시 가고 싶고 알바를 열심히 해서 또 가는 준비를 해야겠다. 재밌어서. 그때는 뭐 친구를 만나거나 그때는 저한테는 한국어가 새로운 언어였으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본인이 좀 실감을 하고 또 친구도 늘어나고 대화를 나누게 조금씩 되면서 재밌어지고 유행이 진짜 빨리 바뀌잖아요, 한국이. 올 때마다 새로운 무언가가 있어요. 맨날 바뀌니까. 그쵸. 그래서 3달에 한 번씩 와도 뭔가 새로운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자꾸 오고 싶고 가고 싶고 약간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이 성질 급한 거, 사실 이게 계절이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라간 건데 예전에는 외국분들이 왔을 때 좀 살기 힘든 게 있었는데 요즘 아무래도 좋아지니까 여러 가지로 적절한 자극을 받고 갈 수 있는 성격 급하고 한 건 원래 그랬습니다. 유행 빨리 바뀌고 하는 건. 뭐 택시도 이렇게 잡아야 되고 뭐 있잖아요. 혹시 옛날에 총알 택시 타보셨나요? 그러니까 옛날엔 더 심했죠. 그 시속 100km로 뛰어가니까 서울 인천 가는. 저 최근에도 탔어요. 그 시골 가니까 여수에 내려서 뭐 숙소가 벌었는데 저 좀 천천히 가달라고. 할아버지예요. 막 70살. 빨리 가주세요라고 말하긴 했지만 이 정도는 바라진 않았다가 이 정도로 와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는지 궁금한데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 왔다가 이제 아예 정착하는 경우. 미스키 씨 완전 그 케이스였어요. 네, 그쵸. 아는 친구들도 그런 케이스들이
친구들이 있나요? 저만큼 오래 산 친구는 없어도 유학을 좀 한다든가 아니면 워킹 홀리데이로 한번 길게 살려고 하는 친구는 종종 있었어요. 그냥 여행만 다니다가 유학을 해보겠다. 그렇게까지 결심한 이유는 자기 나라 이제 버리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두고 여기 살고 싶은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본에서만 있을 때 할 수 있는 한계가 자꾸 보여요. 해외에 나가서 뭐라도 해본다는 게 일본에서 정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극적이고 뭔가 본인이 손잔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들이 걱정 안 하셨어요? 맨 처음에 했었어요. 왜 한국이냐? 네. 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지금만큼 한국이 그러니까 인기도 그렇고 환경이라든가 그런 게 일본인 차별이 없는 건가? 그런 문제는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정보가 없었고 거점 많이 하셨죠. 근데 뭐 일단 내가 알아서 할게. 일단 내가 알아서 해보고 안 되면 돌아올게 해서 지금 11년 됐으니까 우리 부모님도 자주 놀러 오시기도 하고 이제는 그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너가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자주 한국 여행 할 수 있어 너무 좋다면서요. 가까우니까. 뭐, 자주 오세요. 다니엘 씨는 뭐 주변에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아니면 본인도 정착했던 아이고. 거 어떻게? 저는 조금 다른 게 한국핑 흐르니까 그래서 한국 영향 많이 받으면서 자랐고 어릴 적부터 한국 많이 왔어요. 근데 늘 저한테 한국이 뭔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였어요. 뭐 제 정체성에 있어서도 자부심이 있었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주변들 친구 보면은 있어요. 독일 친구들 몇 명. 저 요즘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유학하러 왔다가 이제 또 그렇죠. 정착하는 애들. 또 결혼까지 해버리고. 그렇죠. 어릴 때 여기 공부하러 오는 영국 친구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영국 친구 한 명도 한국에 관심 없었는데 너무 달라졌으니까. 그럼 전문가가 봤을 때 약간 외국인들이 이렇게 여행하거나 아니면 정착했을 때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시설 아니면 시스템 이런 거 있나요? 혹시 미지기상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외국인들이 단기 체류를 할 때 스마트폰이라든지 카드 문제가 너무 복잡해요. 이건 한국의 금융 시스템 전체를 손봐야 되는 문제인데 IMF 때 한번 97년에 한번 손본 다음에 아직 많이 안 봤죠.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제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유학 갔을 때 스마트폰 개설하고 하는데 한 일주일이면 됐거든요. 근데 반대로 외국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거보다는 좀 더 복잡하더라고 과정들이. 아 진짜요? 아직 여기가 외국인을 겪은 경험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보다 적다 보니까 조금 더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뭘 불편한지를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비자 시스템 조금 더 개선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 비해서 조금 나아졌다고는 들었지만은 그런 경우도 봤어요. 정말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고 한국말 유창하게 잘 하시고 또 문화적으로 엄청 아는 것도 많고 한국에 도움도 많이 되는 사람인데 직장 관련된 문제 생기면은 비자는 연장 안 되고 가야 돼요. 오 진짜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가끔 좀 가슴이 아픈 경우 좀. 지금 말씀하신 게 핵심인 게 한국이 비자 시스템이 이제 복잡한 나라인데 어떻게든지 외국인을 정착 안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저기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시켜서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일본도 요즘에 이제 영구 비자, 영구 이주 같은 거 계속 여는 게 요즘 이민 경쟁이라 이민 경쟁도 그렇고 이제 여행도 그렇고 한국은 아직 그 단계까지 가려면 조금 더 충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많은 외국인들 더 와서 오면 아마 사실 일본도 굉장히 폐쇄적인 나라거든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이 오니까 조금씩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또 유럽에서는 문제들도 많이 보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성 이해는 하는데 근데 여기 오래 있고 한국이 이렇게 잘 적응된 사람이면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변동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저희는 한국 피스니까 그 비자는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생 외국인들한테 저도 외국인들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도 진짜 너무 재밌는 얘기 여러분이 들려주셔서 저도 이제 핫한 어디였지? 아니 까먹었어요. 어떻게 근데 저 가면 안 되죠? 아니, 그런 거 어딨어요? 그래 저도 BTS 멤버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J-Hope 보고 싶어요. J-Hope.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하러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